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다카이치 사나에가 독도에 이어 제7광구까지 일본 영해라며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죠. 기술도 자본도 없는 한국이 심해 개발을? 웃기지 마십시오. 일본 내부에서 조롱이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 탐사선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금속 구조물 하나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제7광구는 한국에 넘겨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한국 소유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분석 보고서 한 장에 일본이 50년 동안 노리던 야욕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해 깊숙한 아래 3,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유전을 둘러싼 전쟁. 7광구를 삼키려던 일본을 무너뜨린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전 9시 도쿄 총리관저. 다카이치 사나에가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제7광구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자단이 환호했죠. 카메라가 터져나갔고 도쿄 증권가는 12% 폭등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라 부르는 그 섬을 일본 영토라 선언한 지 불과 5일 후였습니다. 총리 취임 후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카이치는 이 주장을 반복해왔죠. 일본은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정했어요. 한국은 패배를 인정한 거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캠벨입니다. 미국 안보전략센터 동아시아 에너지 담당 선임 연구원이죠. 25년간 심해 자원과 해양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남중국해 유전 분쟁, 북극해 가스전 협상, 아프리카 심해 시추 프로젝트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쳐갔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도쿨 시내 호텔 객실에서 일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환호했고 신문 일면엔 50년 만에 대승이라는 글자가 박혔죠. 일본 경제 전문지는 제7광구 예상 매장량을 80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의 꿈이 눈앞에 왔다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보국에서 보내온 기밀 보고서를 확인해야 했죠. 파일명은 간단했어요. 한국 심해 기술평가 최종본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한국의 심해 투자 규모는 일본의 17%에 불과했어요. 900m 심해 시추 기술은 보유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죠. 최신 장비 도입 기록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제7광구를 단독 개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리처드, 일본 방위성 전략국장 타카하시 레이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방위성 별관에서 비공식 미팅이 잡혔어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십시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도쿄 방위성 별관. 타카하시 레이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승리를 예약한 사람처럼 말이죠. 리처드, 오랜만이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타카하시 국장님. 우린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어요. 미국도 이번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5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왔어요. 탐사선 세척, 심해 드릴 시스템 12기, 자동화 채굴 플랫폼까지 전부 실전 배치 완료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요? 타카하시는 비웃듯 말했죠.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기술도 의지도 없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질적 시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정 만료는 일본에겐 기회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적 항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타카하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가 입장 없다는 짧은 논평만 냈어요.
정부 대변인도 에너지부 장관도 심지어 언론조차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나라인가요?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했죠. 준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그건 포기와 다름없는 겁니다. 타카하시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도 아시잖습니까? 한국은 빠른 나라입니다. 반도체도 조선업도 자동차도 빠르게 따라잡았죠. 하지만 심의 기술은 다릅니다. 이건 시간과 자본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예요.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엔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신경 쓰였거든요. 왜 아무 말도 없을까요? 항이라도 성명이라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한국 언론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주요 일간지, 경제지, 심지어 인터넷 매체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칠 광고 관련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짧은 보도만 있을 뿐이었죠. 한일 협정 만료, 정부 추가 입장 없다. 제칠 광고 협정 종료, 향후 전망은? 기사 댓글란도 조용했어요. 분노도 항의도 심지어 관심조차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상하군. 너무 조용해.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움직임이 없는 건 패배의 신호다. 한국은 이번엔 정말 준비가 안 됐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워싱턴 본부는 재개 현장 확인 완료 후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일본의 승리는 기정사실이었고 한국의 침묵은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죠.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고 세계는 그 승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침묵인지를요. 다음 날 요코스카 해군기지 부두. 일본 탐사선 히류마루 3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내려서 배를 바라보는 순간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어요. 배가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일본의 주력 탐사선치고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많았고 갑판 장비들은 녹이 슬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승선했습니다. 타카하시가 갑판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리처드,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영광입니다. 타카하시 국장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승조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장비를 다루는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타카하시는 저를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붙은 대형 스크린에는 제칠 광고 해저 지형도가 떠 있었죠. 이번 탐사 목표는 간단합니다. 900m 심해까지 ROV를 투입해서 실제 시추 가능 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해역을 정밀 조사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고 나와 있던데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타카하시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전부 최상급 장비입니다.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비실로 내려갔을 때 현실은 달랐습니다. ROV 조종 시스템은 15년은 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케이블은 여러 번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고 센서 패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일본 기술자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장비로 실제 시추 작업이 가능합니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테스트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가슴속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실전 투입이 처음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뭘 한 겁니까? 시뮬레이션입니다. 주로 시뮬레이션 훈련만 반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50년 준비했다는 나라가 실전 경험 제로라고요? 이건 보고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후 3시 탐사선이 출항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 앉아서 일본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게 소리쳤죠. 야마다 씨, 2019년 실측 데이터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토 씨한테 물어보세요. 사토 씨는 작년에 퇴사했잖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실측 데이터가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실측 데이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구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카하시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일부 데이터 관리에 소소한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전체 조사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소소한 문제라고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해저 지형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쪽 해역 데이터가 2014년 이후로 갱신되지 않았더군요. 10년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해역 데이터가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카하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가난해서 조사를 못한 겁니다.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조사도 안 했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타카하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죠. 밤 11시, ROV 투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갑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었죠. 야마구치, 정말 괜찮을까? 뭐가요? 한국 말이야, 한국이 해저에 뭔가 설치했다는 소문 들었어. 그런 헛소리 믿지 마. 한국이 뭘 설치하겠어. 하지만 10년 동안 데이터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건 한국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설치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데이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카하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ROV 투입 준비 완료. 하강 시작한다. 거대한 무인 잠수정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바다로 내려갔어요.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작전실로 돌아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ROV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수심 100m. 화면은 푸른 물속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하강이었죠. 수심 300m.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명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심 600m. 압력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케이블 장력도 증가했죠. 연구원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압력 정상 범위입니다. 케이블 장력 안정.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심 850m. 센서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진동 패턴 감지. 무슨 진동입니까? 규칙적인 파형입니다. 주기는 3.2초 간격.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화면에 떴는데 그건 자연의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죠.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소리쳤습니다. 지각 잡음일 뿐이다. 계속 하강해라. 하지만 국장님, 이 패턴은 내 말대로 해. ROV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수심 900m. 그리고 카메라가 무언가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 그건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면 속 그림자는 너무 규칙적인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끈하게 용접된 이음새가 조명에 반사되며 은은하게 빛을 냈고 규칙적인 곡선과 정교한 절단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오직 인간의 손으로만, 그것도 최첨단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인공 구조물입니다. 명백한 인공 구조물이에요. 작전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화면만 멍하니 응시했죠. 타카하시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900m 심해에 이런 구조물이 있을 리 없어.
카메라 오류일 거야. 하지만 보십시오, 국장님. 저건 명백히 금속입니다. 용접선도 선명하게 보이고 절단면도 너무 정교해요. 카메라 오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각도를 바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확인해봐. ROV 조종사가 황급히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각도에서 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해저에 단단히 뿌리내린 채 버티고 서 있었고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모니터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더 가까이 접근해 보십시오. 저 표면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인지 파악해야 해요. 조종사가 ROV를 조심스럽게 전진시켰습니다. 2m, 1m, 50cm 카메라가 금속 표면에 바짝 붙어갔고 조명이 그 표면을 정확히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자가 보였어요. 선명한 영문자가 금속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HDHI 코리아.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연구원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900m 심해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겁니까? 타카하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듯 외쳤죠. 저건 조작이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거야. 저런 게 가능할 리 없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어떻게 900m 해저에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조작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영상 합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타카하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죠.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공포,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국장님. 공포에 질린 사람의 눈을 저는 압니다.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어요. 당신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카하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ROV가 천천히 움직이며 구조물 전체를 훑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점점 더 드러났어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보였습니다. 두께가 5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금속 파이프가 수백 미터 길이로 쭉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정교한 밸브 시스템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죠. 밸브마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압력 게이지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더 큰 구조물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대체 뭡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ROV가 조명을 최대로 밝히며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이었어요. 지름이 20m는 되어 보였고 표면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조명에도 반사가 거의 없었죠. 여러 개의 센서와 안테나 같은 정밀 장비들이 돔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복잡한 케이블 다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설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심해 채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 자동화 채굴 시설입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타카하시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카메라를 꺼. ROV를 지금 즉시 회수해. 뭐라고요? 지금 회수하라는 겁니까? 저는 타카하시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건 국제조약에 따른 공식 관찰 임무입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조사예요.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진실을 숨기려는 겁니까? 이미 촬영된 영상은 미국 본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때 ROV가 구조물의 측면을 지나가는데 또 다른 명판이 조명에 비쳤습니다. 설치일 2018년 3월. 한국은 6년 전부터 이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까? 저는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이고
일본 데이터에 공백이 생긴 건 2014년부터였죠. 그 말은 한국이 2014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4년간의 준비 끝에 2018년부터 실제 설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10년입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왔고 세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타카하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협정 만료를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완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일본의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타카하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평생을 바쳐온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ROV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케이블이 천천히 감기며 무인 잠수정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ROV가 갑판으로 인양됐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서 ROV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케이블에 묻은 물질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봤어요. 끈적하면서도 미끌미끌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걸 코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제유 냄새였습니다. 원유가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남는 특유의 냄새였어요. 한국의 시설은 단순히 설치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채굴하고 정제하고 저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ROV를 다시 투입해야 합니다. 어젯밤 본 건 시설의 일부에 불과해요.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타카하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장비 점검이 필요해요. 최소 3일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장비는 멀쩡했고 다만 진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국장님, 이건 국제조약에 따른 공식 조사입니다. 일본이 임의로 중단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는 미국 정부에 일본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재투입하겠습니다. 오후 2시, ROV가 다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촬영하기로 했어요. 구조물의 전체 배치, 각 시스템의 연결 상태, 그리고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전부 확인하기로 했죠. 수심 900m에 도달했을 때 어제 봤던 그 거대한 구조물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넓은 범위를 촬영했어요. ROV가 천천히 이동하며 시설 전체를 훑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다중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고압 챔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AI 제어돔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자동 수리 드론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정제 및 저장 모듈이었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해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심해 도시입니다. 사람이 만든 또 하나의 세계예요. 일본 연구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시설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채굴부터 정제, 저장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ROV 카메라가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했어요. 처음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봇팔이었어요. 정교한 관절을 가진 기계팔이 천천히 움직이며 파이프 연결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ROV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로봇팔 옆에는 작은 드론 하나가 떠 있었고 그 드론도 파이프 표면을 스캔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자율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자율 시스템은 지상에서도 보기 힘든데 그걸 900m 심해에서 구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타카하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ROV가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시추 드릴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드릴이 천천히 회전하며 해저 안반을 뚫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채굴된 원유가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검은 액체가 파이프 속을 천천히 이동하다가 정제 라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저장 모듈로 향했습니다. 완전 무인이었습니다. 완전 자동이었고 완전 자율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정신적 붕괴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50년 동안 일본이 꿈꿔왔던 기술을 한국이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센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 내부의 잔류물, 압력 흔적, 침전물 패턴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설은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프 내벽에 형성된 침전물 두께를 보십시오. 이 정도 두께가 쌓이려면 최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밸브의 마모 상태, 센서의 보정 이력까지 고려하면 더 정확해지죠. 저는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시설 규모, 가동 시간, 채굴 효율 등을 종합해서 추정해보니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만약 이 시설이 5년간 가동됐다면 예상 생산량은 대략 250만 배럴 정도 될 겁니다. 작전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50만 배럴이면 엄청난 양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막대한 양의 원유를 채굴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죠. 저는 일본 연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자존심, 희망, 미래에 대한 꿈까지 전부 무너진 표정이었죠. 타카하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의 심해 무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900m 심해 완전 자율 채굴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타카하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시설은 여전히 묵묵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드릴이 돌고 원유가 흐르고 로봇팔이 움직이고 드론이 점검하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깊은 침묵 속에서 법도, 시선도, 강대국의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일본은 말로만 준비했습니다. 보고서만 쌓아놨고 예산만 확보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행동했고 선언 대신 실행했으며 과시 대신 완성을 택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세계를 바꿔놓고 있었군요. 그날 밤 저는 선실에서 혼자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시설 규모, 예상 생산량까지 전부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미국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으로 가서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부 파악해오라는 명령이었죠. 일본은 즉시 항의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조작했다고, 국제사회를 속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의 주장보다 해저에서 본 그 광경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저는 한국해양기술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로비도 없었고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전시관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연구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한국 연구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언론 카메라 앞에서 자랑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모습도 전혀 없었죠.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특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바다에 깎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그는 회의 내내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설명할 때도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회의 내내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박도현 박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이자 실질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저 조용한 사람이 900m 해저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사님, 리처드 박사님이 얘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박도현이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와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박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처드 캠벨입니다. 박사님이 만드신 시설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박도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연구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우리는 난간에 기대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시도하지 못한 걸 말이죠. 박도현은 한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죠. 저는 해군 잠수사였습니다. 수중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였어요. 어느 날 우리 팀이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해에서 어선이 침몰했고 선원들이 물속에 갇혀 있다는 거였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부족했어요. 수심이 깊었고 시야가 나빴으며 통신도 제대로 안 됐죠. 제 동료 한 명이 선원을 구하려고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비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스템만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린 없었어요. 그래서 제 동료는 차가운 바다 밑에 남아야 했습니다. 박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사람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녁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해양 로봇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술은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상처와 책임감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12년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산팀은 돈 낭비라고 했고 학계에선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죠. 일본도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예산을 삭감시키고 국제 협력도 막았어요. 3년 동안 예산이 4번이나 깎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포기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할 것 같았어요. 박도현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집에도 거의 못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죠.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고지혈증, 폐질환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선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거친 손, 지친 얼굴. 이 사람은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책임감으로, 죄책감으로, 그리고 동료에 대한 약속으로 30년을 버텨온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바다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제 친구가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옥상은 고요했어요. 저는 박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당당하지도 않았죠. 그저 평범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했습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박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심해 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도연이 직접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는데 그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조용히 움직일 때마다 900m 해저의 기계들이 반응했어요. 드릴이 돌고 밸브가 열리고 드론이 움직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900m 아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 조용한 손이, 이 지친 얼굴이, 이 굽은 어깨가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탄생시킨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제 편견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그리고 박도현을 향해 제 마음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이 전면 공세에 나선 거예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 세계 언론이 그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해양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900m 심의 시설은 불법 설치이며 이는 해양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카이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협정기간 중에 몰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즉각 호응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한국의 불법 심해 구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도배했고 방송들은 하루 종일 이 이슈만 다뤘죠. 타카하시 레이조는 조작된 이미지와 왜곡된 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 국장이었죠. 리처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네. 일본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한국이 정말 합법적으로 한 건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아. 국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시설은 실제로 존재하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건 알아. 하지만 문제는 합법성이야. 협정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게 정말 합법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보국 일부 라인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제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국 측을 더 공격적으로 조사해. 숨긴 게 있는지, 법을 우회한 부분이 있는지 전부 파헤쳐.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미국의 입장을 정해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기술, 박도연의 진심, 그 모든 게 정치적 판단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저는 박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해양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였어요. 박도연은 설계 도면을 앞에 놓고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의도와 다르게 날카로웠어요. 박사님,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협정 기간 중에 시설을 설치한 게 정말 합법이었습니까? 일본 몰래 한 거 아닙니까?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우회한 건 없습니까? 국제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습니까? 숨긴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리처드 박사님, 저는 법을 어긴 적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국제법에 따라 진행됐고
필요한 신고도 전부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럼 왜 협정 기간 중에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왜 일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박도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역에서 작업했고 모든 게 합법이었어요. 일본에게 허락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속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떳떳한 겁니까? 박도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리처드 박사님, 저는 제 동료를 살리려고 기술을 만든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죽는 걸 막으려고 위험한 곳에 사람 대신 기계가 들어가게 하려고 30년을 바쳤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말만 했습니다. 준비한다고 곧 한다고 말만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우린 말 대신 일했고 선언 대신 완성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말했죠. 리처드 박사님이 일본 탐사선에서 뭘 보셨는지 압니다. 낡은 장비, 텅 빈 데이터, 실전 경험 제로. 일본은 거짓말을 했어요. 50년 준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공격받아야 합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전부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의 명령을 받았고 진실보다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예산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일본 항해 때문에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재검토? 네. 국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 잠수 사고 후유증과 12년간의 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박사님, 박도현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도현을 쓰러뜨린 거였어요. 제 차갑고 가혹한 질문이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폐질환도 악화됐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오히려 사과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물었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게 박사님 임무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한 가지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은 전부 진짜이고 모든 과정은 합법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이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믿습니다. 박사님을 믿습니다. 박도연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박도연을 압박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박도현 박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2주 후 제네바 유엔 산하 국제해양에너지 연합 긴급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55개국 대표단이 모였고 전 세계 언론이 현장을 지켜봤어요. 일본과 한국의 충돌이 국제적 이슈가 된 거였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일본 대표단은 회의장 왼쪽에, 한국 대표단은 오른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박도현도 한국팀과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대표 타카하시 레이조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의 심해 시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협정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공동개발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며 사기이고 국제해양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타카하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조작된 영상, 왜곡된 보고서, 그리고 한국을 불법 국가로 몰아가는 각종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세계를 기만했어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측 변호인들이 차례로 나와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 국제법 학자, 에너지 분석가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불법성을 주장했죠.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박도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의 발표가 끝나자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먼저 호명됐어요. 미국 안보전략센터 리처드 캠벨 박사님, 증인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자 한국 대표가 조용히 물었죠. 리처드 박사님, 일본 탐사선에 직접 승선하셔서 한국 시설을 목격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시설이 조작이었습니까? 저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55개국 대표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심해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900m 해저에서 본 한국의 시설은 실제였고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900m 심해에서 그 규모의 시설을 조작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설령 가능하다 해도 실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들 겁니다. 그리고 ROV 센서가 감지한 진동 패턴, 채굴된 원유 흔적, 장기 가동 증거들은 전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타카하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불법 아닙니까? 협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모든 국제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필요한 신고도 했고 자국 해역에서 작업했으며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 측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자료였어요. 900m 해저 시설의 전체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자동 시추드릴 이 안반을 뚫는 장면, 원유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모습, AI 제어돔이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과정까지 전부 공개됐죠. 운영 로그, 압력 데이터, 자율 제어 알고리즘까지 투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해양공학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자율 시스템은 우리도 아직 개발 중인데. 독일 에너지 분석가가 감탄했습니다. AI 제어돔의 정밀도가 놀랍군요. 이건 최소 1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보팔의 자동 수리 시스템은 군사 기술로도 응용 가능하겠는데요. 그때 한국 측에서 폭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실시간 원격 운영을 시연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실시간이라고요? 스크린이 분할됐습니다. 한쪽에는 서울 운영센터가, 다른 한쪽에는 900m 해저 현장이 떴어요. 박도현이 서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고 그의 손끝이 키보드를 터치했습니다. 1초 후 해저 시설이 반응했습니다. 압력 밸브가 열렸고 드릴 속도가 조정됐으며 정비 드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1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작동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적인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게 정말 실시간입니까? 900m에서 1초 지연이라니.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박도현이 다시 명령을 입력하자 저장 모듈의 압력이 조정됐고 드론이 특정 파이프로 이동해 점검을 시작했어요. 완벽한 제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조작이니 불법이니 하는 일본의 주장은 과학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비명처럼 외쳤죠. 저건 조작입니다. 미리 녹화한 영상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노르웨이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표님, 저는 30년간 심해 시스템을 연구해온 공학자입니다. 저 영상이 실시간인지 녹화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저건 실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시스템은 최소 5년 이상 가동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조작으로는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독일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파이프 내벽의 침전물 패턴, 센서의 보정 이력, 모든 게 장기 가동을 증명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미국 대표단장도 발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시스템이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타카하시는 주저앉았고 다른 대표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들의 근거 없는 공격은 과학과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설의 정당성을 인정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표, 10표, 20표, 30표, 40표.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5표. 한국의 제7광구 운영권과 기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5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고 환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박도현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한마디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이겼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저는 그날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비공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이상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협상뿐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특사를 보냈고 협상 테이블에는 타카하시도 앉아 있었어요. 저도 미국 중재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은 처참했어요. 한 달 전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패배자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조용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7광구 운영권은 한국이 전담합니다. 일본은 생산량의 40%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한국 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로 연간 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6대 4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술료까지 내야 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어요. 타카하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류를 바라봤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일본이 꿈꿔왔던 제7광구 독점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한국에게 기술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사흘 후
한국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서울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고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로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해양기술연구원이 제7광구 전체에 대한 정밀 지질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석유 공명층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지질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예상보다 훨씬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7광구 전체 추정 매장량은 최소 3천조 원에 달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3천조 원이라고요?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실시간 뉴스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SNS는 순식간에 이 소식으로 뒤덮였고 증권가는 한국에너지주 매수 주문으로 마비됐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타카하시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방금 전 6대4로 합의했는데 그 파이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진 겁니다. 일본이 받을 40%만 해도 천문학적 액수였지만 그들은 이미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천조, 이건 숫자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세계 질서야. 그날 이후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술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도 줄줄이 따라왔죠. 심지어 중국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체 심해 기술 개발팀을 재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심해 기술은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해외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심해 산업의 게임 체인저. 900m 혁명,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 조용한 강국, 한국의 기술 독립.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준비된 나라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박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조용한 벤치에서였어요. 그는 혼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죠. 리처드 박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 연회를 열고 있던데 왜 혼자 계십니까? 박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어색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박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제가 오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1992년에 찍은 제 잠수사팀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제 동료가 웃으며 서 있었죠. 그 친구는 몇 달 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했어요. 제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제가 더 좋은 장비를 만들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잃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걸요. 사람 대신 기계가 들어가고 위험한 바다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제 이야기를 믿어주셔서, 제 기술을 인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당신이 나를 바꾼 겁니다. 저는 당신을 보며 한국을 다시 배웠어요. 기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진정한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고난, 상처,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이룬 성취가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박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사람을 빼앗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900m 깊은 바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시설이 여전히 묵묵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 준비를 10년 넘게 묵묵히 해왔고 오늘 세계가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실행했고 선언 대신 완성했으며 과시 대신 증명했습니다. 그 깊은 바다 아래에서 움직이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이라는 한 엔지니어의 위대함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들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국이 1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온 900m 심해 기술, 그리고 동료를 잃은 아픔을 기술로 승화시킨 박도현 박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말 대신 실행했고 선언 대신 완성했으며 결국 3천조 원의 잭팟과 함께 세계 표준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